잠재력이 높은 적자 기업에 코스닥 상장 기회를 주는 테슬라 요건 상장 후보 기업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상장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개발했지만 정작 대중화에는 실패한 반면 뒤늦게 나선 일본의 수소차는 정부 지원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계란 여파로 달걀의 산지 가격이 폭락하면서 대형마트 3사도 일제히 달걀 판매 가격을 내렸습니다. LG전자가 미국 미시간주에 GM사에 공급하기 위한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적자 기업이라도 잠재력만 충분하면 코스닥 상장의 기회를 주는 테슬라 요건 상장 제도의 2호 후보 기업이 나왔습니다. 사물 인터넷 관련 기업 N3N이 테슬라 요건 제도를 통해 내년 초 코스닥에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겁니다. 일각에선 거래소와 증권사의 신뢰도 문제가 걸려 있어 상장에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사물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 N3N은 최근 신한금융투자를 대표 주관사로 두고 테슬라 요건을 통해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연내에 N3N에 대한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며 내년 초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요건은 미국 유명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적자 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돼 자금 확보에 성공,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데서 착안한 제도로 올해 1월 국내에 도입됐습니다. 기존의 기술 특례 상장 제도는 기술 우수 기업이 대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는 중소기업과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 위주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요건은 기업의 핵심 역량이 꼭 특정 기술이 아니어도 코스닥 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테슬라 요건을 통한 상장 계획 발표는 N3N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7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카페24가 테슬라 요건 상장 추진 계획을 밝혀 1호 테슬라 요건 상장 후보 기업이 됐지만 아직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테슬라 요건이 기업의 가능성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실제 상장이 이루어지기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시장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진입 여건 완화는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테슬라 요건 상장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성공 사례가 없어 상장 후 주가 급락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거래소와 주관증권사의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테슬라 요건 상장의 경우 상장 후 주가 하락에 대비해 주관증권사가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가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는 환매 청구권, 이른바 풋백 옵션을 주어야 한다는 점도 테슬라 요건 상장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수소전기차는 차 바깥의 미세먼지까지 줄일 수 있는 궁극의 친환경차로 불리는데요. 세계 수소전기차 시장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양산형 수소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수소차 확산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도요타의 수소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이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양산형 수소전기차 시장에 포문을 연 현대차. 그러나 야심차게 선보인 수소전기차 투싼 iX는 높은 가격과 부족한 충전 인프라의 대중화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2014년 수소차 미라이를 선보인 일본 도요타. 후발주자임에도 빠르게 치고 올라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2013년 출시된 현대차 투싼 iX의 판매량은 862대, 반면 2014년 출시된 일본 도요타 미라이의 판매량은 3,700여 대. 현재 국내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는 10개. 수소차 대중화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의 10배가 넘는 수소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앞서 나가는 것은 강력한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4월 강요회의에서 세계 최초로 수소사회를 실현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수소차를 2020년 도쿄올림픽 때까지 4만 대로 늘리고 수소차 충전소도 160곳으로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이미 수소차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고 올해 하반기엔 정부 주도로 주요 제조업체들이 참여한 충전소 출자 회사를 설립하는 등 수소차 산업 패권을 지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지만 이에 불구하고 일본의 추격을 허용한 이유입니다. 궁극의 친환경차로 불리는 수소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한일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살충제 계란 여파로 소비자들이 계란 사기를 꺼리면서 달걀의 산지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이에 대형마트들도 일제히 계란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3사가 오늘 일제히 달걀 가격을 내렸습니다. 이마트가 처음으로 알찬난 39 소비자 가격을 기존 6,980원에서 6,480원으로 500원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곧바로 계란값을 인하했습니다. 롯데마트는 30개들이 한판 값을 6,980원에서 6,380원까지 600원 내렸고 홈플러스는 7,990원에서 6,980원으로 1,010원이나 낮췄습니다. 대형마트가 이렇게 일제히 달걀값을 내린 것은 살충제 계란 사태로 달걀 수요가 뚝 떨어지면서 달걀의 산지 가격도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입니다. 실제 살충제 파동 직전 169원이었던 계란 한 구의 가격은 어제는 127원으로 24.9%나 급락했습니다. 달걀의 판매량은 살충제 계란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과 비교해 롯데마트의 경우 45%가량 줄었고 이마트는 43% 감소했습니다. 살충제 계란을 먹어도 인체에 크게 해롭지 않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소비자의 불안은 커져만 가면서 반토막 가까이 난 달걀 수요는 다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지금 국민들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솔직히 믿기진 잘 이렇게 신뢰가 안 가는 거는 사실이에요. 올 추석까지는 달걀 가격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형마트들은 추가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차인 전기차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바로 엔진인데 전기차에선 엔진이 필요 없는 대신 배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LG전자가 미국 GM사의 배터리 팩을 공급하기 위해 미국 미시간주에 공장을 건설합니다.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기차 산업을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국내 대기업은 LG화학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전자가 오늘 미국 미시간주에 전기차 부품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2,500만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설립한 뒤 GM사의 전기차 공장에 공급하게 됩니다. 전기차 부품 공장 부지 규모는 21만 5천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미 지어진 공장 건물과 부지를 임차해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만큼 전체 투자 금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공장 가동은 내년 1분기 예정입니다. LG전자는 이곳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팩을 생산하게 되며 앞으로 모터 등 주요 전기차 부품으로 생산 품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LG전자가 미시간주 트로이에 설립할 공장은 미시간주 홀랜드에 가동 중인 LG화학 공장과 자동차로 2시간 30분 거리입니다. 또 LG전자와 마찬가지로 트로이에 위치한 GM사의 전기차 공장과도 불과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이 건설되면 LG전자는 LG화학의 홀랜드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전기차에 장착이 가능한 패키지로 가공을 한 뒤 GM사에 이를 공급하게 됩니다. LG전자의 미시간주 공장 설립은 한미 FTA 재협상 대비와 신성장 산업의 미국 진출 등 다양한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GM사가 생산하는 하이브리드 전기차인 볼트에는 LG전자가 전장 부품 가격 기준으로 70%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에서 패키징 공장을 건설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전자의 자동차 부품 사업을 담당하는 VC사업본부는 지난해 전년 대비 51%나 급증한 2조 7,730억 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지난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나 증가한 1조 7,59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미시간주 공장 설립으로 LG전자가 미국 전기차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BNK 금융지주 차기 회장 인선은 새 정부 들어 첫 금융권 인사인 만큼 금융권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낙하산과 적폐 논란 등으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BNK 금융지주 회장 인선이 또 연기됐습니다. BNK금융은 지난 17일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뒤 21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두 번째 임취를 열었지만 자정이 넘도록 진행된 회의에서도 결론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다음 달 8일 임취를 다시 열어 회장 최종 후보자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임취위원인 성세환 전 회장의 구속으로 7명에서 6명이 된 임취위에서는 회장 후보 가운데 박재경 BNK 금융회장 대행과 김지환 전 하나금융 부회장의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김 전 부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문으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경제고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 만 71세 고령인데다 주로 증권회사에서 일해 은행권 경험이 없다는 자격 논란도 나옵니다. 박 직무대행은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됐던 성세환 전 회장의 측근 인사로 분류돼 적폐 논란에 휩싸이는 등 조직 혁신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새 회장 선출이 계속 지연되면서 BNK금융의 경영 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해졌습니다. 지난 4월부터 행장이 공석인 SH수협은행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어제 성세환 전 회장이 보석으로 예상보다 빨리 풀려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후임 회장 인선 절차에 성 전 회장이 새로운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석방된 성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고 임추위에 참석하면 임추위인의 유일한 내부 인사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BNK금융은 다음 달 8일 최종 후보자가 선정되면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확정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과제 목록을 살펴보면 금융부문에도 적지 않은 숙제가 떨어졌는데요. 대부분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내용들이 국정과제로 선정돼 이를 추진해야 할 금융위원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가 많거나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린 대형 과제들은 앞으로 넘어야 할 장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기자, 각 부문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시동이 걸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금융위원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요. 네, 100대 국정과제 중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일들은 7개 항목에 23개의 과제가 제시됐는데요.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온 일이 보강된 것들도 있고 큰 폭의 변화가 요구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에 대해 증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이전 정부와 궤를 같이 합니다. LTV와 DTI 등 대출 규제 강화와 취약계층을 위한 장기 소액 채권 소각과 또 디딤돌 대출 강화 등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문제가 시급한 이유도 있지만 노선 변화가 크지 않아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반면 급격한 변화가 필요한 과제들은 시작부터 이견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제는 기존의 틀을 바꾸는 일이라 정부 계획이 완벽히 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네, 이 모든 세부 과제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말씀하신 대로 험로가 예상되고 있는 금융산업 선진화 과제를 살펴보면요. 여기에 금융업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제 관련 태스크포스가 첫 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당국과 업계,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10월까지 격주로 모여서 연말까지는 세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큰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인가 단위 등 절차를 간소화, 합리화하고 업권별 경쟁도를 조사해서 필요한 경우 신규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춰주는 식인데요. 문제는 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진입 규제를 낮추는 이유는 혁신적인 시장 참가자를 유입시켜서 현실이 안주하고 있는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인데요. 국회에서 가로막힌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입 절차가 쉬워진들 기존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들은 시장에 진출한 뒤 제대로 된 투자와 영업을 할 길이 없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입장권만 있고 놀이기구 이용권이 없는 놀이공원과 마찬가지인데요. 금융위는 진입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최근 신규 설립된 인터넷은행의 매기 효과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본 한계에 부딪힌 인터넷은행이 잘 나가던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을 보면 은산분리 규제의 벽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금융당국 혼자서 풀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얘기인데요. 이 밖에 또 금융당국 스스로를 향한 과제도 있습니다. 바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인데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감독과 정책 둘로 쪼개는 방안인데요. 이 부분은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있기도 하고 이에 당사자들 간 입장이 맞서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기능 분리가 현실화될 경우 정책 기능은 기재부에 흡수될 가능성이 큰데요. 금융위가 해체되는 일이라 일단 내부적으로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 직후 조직혁신기획단이 신설돼 기능 분리 작업에 착수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업무 관행 개선 등 내부 혁신을 넘어서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또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정책과 감독 기능을 다 가진 금융위가 금융산업의 측면에서만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 건전성 감독에 소홀해지고 소비자 보호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정책과 감독 기능이 나뉘어있던 과거에는 감독기구의 무소불위 권력이 문제가 돼서 두 기능을 합쳤던 겁니다. 이때 고생을 해본 금융회사들도 내심 현재 감독 체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인데요. 반면 시민단체나 감독기구 개편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감독과 정책 기능의 분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면요. 정부가 건강보험으로 모든 의학적 비급여 치료비를 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파장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실행되기까지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보험업계는 일단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앞으로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데요. 비합리적인 비급여 체계를 손보는 것은 그간 보험사들이 정부에 요구해왔던 일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실제로 어디까지 보장해주느냐에 따라서 실손보험은 설 자리 자체를 잃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보험업계는 정부가 말하는 수준까지 건강보험이 다 책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의료계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아서 당장 보험사가 나설 필요는 없다고 느끼는 경향도 있는데요.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가 적정한 보험 수가 책정 없이 건강보험 보장률만 높여 병원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일으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사들의 전용 온라인 웹사이트인 메디케이트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정적 의견이 88%에 달했습니다. 특히 일부 의사단체는 정부의 비급여, 전면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를 구성해서 오는 26일 광화문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새 정부의 금융부문 국정과제에 대해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약 29조 원 더 늘어 1,38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7, 8월 가계부채 증가액을 생각하면 현재 가계부채는 1,400조 원을 돌파했을 공산이 큽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총생산 1,600조 원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약 5,1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평균 2,7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가계부채의 양뿐만 아니라 질에서도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최근 신용정보회사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100%를 넘는 채무자는 118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불과 2년 6개월 사이 38만 명 급증한 겁니다. 코스피 상승세를 타고 투자 자금이 상장 지수 펀드인 ETF로 몰리면서 ETF 순자산이 3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ETF 전체 순자산은 28조 6천억 원에 육박해 연초 이후 8개월여 만에 16%, 금액으로는 4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1일 사상 최대인 약 28조 8,700억 원까지 늘어 30조 원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종목 수도 연초 256개에서 296개까지 40개가 늘어 이 추세라면 연내 상품 수 300개를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TF는 주요 종목을 담고 있고 상장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데다 운용 보수도 낮은 점이 매력 포인트로 꼽힙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긍정적인 무엇인가가 일어날 수 있다며 북미 관계 호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CBS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열린 지지 집회에서 김정은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나는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북미 간 긴장이 한참 높아졌다가 다소 완화한 뒤에 나온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군사 옵션을 거론했고 이에 북한이 미국령 괌에 포위 사격을 하겠다는 위협으로 맞받자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북한이 지난 15일 당분간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며 경고한 미사일 시험을 보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위터를 통해 매우 현명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등 고위 관리들은 북핵 문제에 대해 대북 군사 옵션을 보유하되 외교적 해법을 우선적으로 모색한다는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정규직 채용 확산과 비정규직 차별 금지,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일자리위원회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고 9월 중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정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노사 간 배려와 양보, 정치권의 협조,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을 줄여나가는 방향성과 관련해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막되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가 아니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존하는 게 필요한 경우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간 기업들의 노동시장 유연화 요구와 관련해선 과도한 불공정, 불균형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 고용 안정성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고용 안정성과 원활한 재취업 서비스 제공이 정착되면 유연성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25일 오후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에 대해 피고자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TV 생중계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28,900명으로 통계가 집계된 이래 6월 중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 누적 신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12.3% 줄어든 약 18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일감 부족으로 대규모 유휴 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다음 달부터 이들에 대한 휴업과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용품 기업 깨끗한 나라는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릴리안 생리대 전 제품을 개봉 여부나 구매 시기, 영수증 보관 여부 등과 상관없이 모두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곳곳에 비구름대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밤까지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는데요. 예상 강수량 5에서 40mm입니다. 내일도 비 소식입니다.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낮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겠고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의 양도 많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50에서 100mm, 많은 곳 200mm 이상, 그 밖의 지방에 30에서 60, 최고 100mm 이상이 되겠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더위가 가신다는 절기 처서지만 영남과 전남 해안 일부, 제주도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대구와 제주의 낮 기온 34도, 광주 3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13호 태풍 하토가 끌어올린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비구름대가 더 발달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소낙성 강수로 시작돼 낮부터는 본격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7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비가 내리겠고요. 한낮에 속초 28도, 강릉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 점차 그치겠고요. 주말에는 구름만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